네, 안녕하세요. 러닝코트 특강, 입시 특강이죠. 2007년도 수시 대비, 2017년도 수시 대비 자연계 수리논술 분석 이 두 번째 시간으로서 수리논술이 왜 어려운지 학생들이 왜 이렇게 어렵다, 뭐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어, 좀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본인이 이걸 왜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라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하면 되는지,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 강좌 마지막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답안 작성을 잘 못한다는 부분은 이제 한 시간을 더 할애해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 제가 예전에 가르쳐서 학생들 답안 받아본 걸 보여드리면서 학생들이 이렇게 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써야 좋은 답안이다 라는 거 말씀드릴 거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이제 논술 시험을 어려워하고 사실은 좋은 답을 쓰지 못하는 거, 합격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적어봤어요, 말로.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어,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 낱개로 다 살펴볼 거예요. 언어적, 수학적 표현을 나타내지 못한다. 관용적인 수학적 표현을 이해를 못한다. 낯선 정의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잘 모른다. 뭐 다시 이런 뜻이죠. 자, 교과서 개념 모르고 이런 게 몰라서 여러분이 결국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문제를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래서 여러분들한테 생기는 문제는 문제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논술 시험을 논술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 첫 번째는 일단 문제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됩니다.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뭘 구하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하겠어요? 풀어야죠. 그런데 여기 두 번째 카테고리에 있는 것 때문에 풀지를 못합니다. 풀어야 한다.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데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쓰기를 써야죠. 답지를 못 써서 쓰기를 못한다. 어떤 학생은 여기서부터 안 돼요. 문제 이해가 안 돼서 문제 풀어보지도 못하고 끝나요. 논술 시험이 요즘에는 문제를 쉽게 줘요, 예전보다. 이제 옛날에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때는 문제 한글로 적혀 있는데, 숫자랑 한글로 적혀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실 한 줄도 적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어려운 학교일수록.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어렵게 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건데, 문제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건 여러분 외계어로 내지 않아요. 고등학교 거로 내죠. 여기 봤죠? 교과서 개념 모른다 그러죠. 그죠? 이런 거 모른다는, 언어적 표현을 수학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문제 이해만 하면, 저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3년 동안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뭐라도 해볼 수는 있는데, 문제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큰 문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풀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어려운 거, 모르는 거, 새로운 거, 대학교 가서 배워야 될 거, 이런 걸 몰라서 자기가 시험을 못 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고등학교에 다루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해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들을 정확하게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가 부족하고요. 당연히 풀이 방법을 외워서 보면 풀이 방법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풀어본 적이 사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이때까지 수학을 교수님이래요. 선생님이 정리 가르쳐 주고요. 교과서 내용 가르쳐 준 다음에 사실 교과서 내용은 처음에 앞부분에 도입 배우겠죠. 금방 까먹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 혹은 주관식 문제 답을 뭔지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 풀이법만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평갑 정리가 뭐야? 설명해봐? 못해요. 왜냐하면 평갑 정리가 응용된 문제의 풀이 방법을 알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사실 교과서의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당연히 모르겠죠. 그 다음에 문제 힌트 나와 있는데 사용하지 않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문제 구성을 잘 못 본다라는 건데 뒤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문자로 식이 돼 있으면 어려워요. 여러분들 숫자로 돼 있으면 푸는데 문자로 돼 있으면 못 풀어요. 정말 재밌는데 그 다음에 문제에서 조건을 걸어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안 지켜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계산 다 풀어놓고 여기서 또 이게 나뉘는데, 이렇게 이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까지 왔는데 이제 계산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교과서 개념 확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교과서 개념 확장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고교 과정에서 많이 안 다루는 부분에 대한 출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몰라도 크게 상관없어요, 대세. 예. 이 문제를 만약에 이게 진짜 그런 문제면 몇몇 미리 공부한 학생들 빼고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내지 않거든요. 그렇게 미리 선행 학습을 해야지 풀 수 있게 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이게 다 돼야 뭐 이런 것도 고민해보죠. 기본적으로 기본기가 튼튼하면 90점, 80점 받을 수 있습니다. 90점, 100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괜히 이런 거만 신경 써서 하나 뭐 모르는 남이 뭐 어려운 개념 공부하고 있으면 그런 거 탐내지 말고 기본적인 거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로 한번 어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무슨 뜻인지 한번 얘기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뭐 이게 경희대 문제였나 그런데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나중에 지금 문제 푸는 시간이 아니니까 함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x = 0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요. 미분 가능성을 조사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뻔해요. 여러분 답지 어떻게 쓴 줄 알아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f'이 0을 미분하면 0이니까 0 이렇게 쓰고요. 0보다 클 때는 f'이 2의 마이너스 x분의 1승 미분한 거니까 이거 미분해서 쓰고요. 그 다음에 0 대입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고등학교 수능 문제에서 답 이렇게 풀어가지고 미분된다 안 된다, 미분 불가능 함수 이런 거 정의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 논술 답안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미분은 여러분들 봐봐. 여러분들이 미분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미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x의 n승 미분하면 nx의 x 마이너스 x 제곱은 미분하면 2x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이거는 미분은 하는 거죠. 이렇게 생긴 식의 미분의 결과죠. 사실은 교과서에 보면 미분의 정의는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식으로는 이렇게 보통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이게 미분의 정의예요. 그죠? 그러면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니까 이거 미분하고 이거 미분해서 푸니까 이런 걸 적어준단 말이에요. 원래는 이거 안 적어줘도 이렇게 풀어야 돼요. 미분의 정의가 이거니까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미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분 공식을 외우고 있다라는 것만 갖고 너무 집착을 하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0일 때는 f0 0 빼기 0 빼기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요. 여기 x 2에 빼기 h 더하기 1분의 1 빼기 2에 이런 식으로 써놓고 이제 극한을 구하는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안 하죠. 미분의 정의가 뭔지 알아야지 미분을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정의를 기억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뭐 미분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미분뿐만 아니라 뭐 많아요. 평균값 정리가 뭐니라고 물으면 아무도 몰라요. 중간값 정리가 뭐니 하면 아무도 몰라요. 자, 중간값 정리가 뭐니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뭐냐면 f0 곱하기 f1이 0보다 작으면 0과 1 사이에 근이 있다. 이런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됐으면 여기 양수 여기 양수 둘이 반대 보면 0을 지나니까 이렇게 돼. 이건 중간값 정리 어떻게 보면 응용이라든지 실예죠. 사용의 실예인 거지. 근의 존재를 밝히는 게, 실제로 중간값 정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하면 중간값 정리라는 건 정의가 뭐예요? 연속함수 f가 있을 때, 그죠? 그리고 그 구간이 뭐 a, b가 이렇게 있다면 fa랑 fb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그죠? 서로 다르다고 하면 이 a, b 사이의 값, 어떤 fc를 만족하는 a, b 사이에 이런 숫자를 잡을 수 있다, 이 c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게 중간값 정리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냐면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지금 a, b 값 다르잖아요. 그럼 여기 중간값에 해당하는 값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성립하는 거죠? 생각해보면 연속 함수기 때문에 여기서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걸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값을 가지는 애가 있겠죠. 이게 중간값 정리인데, 여러분들 그럼 중간값 정리 써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서술형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중간값 정리는 연속 함수에서만 성립하는 정리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답지에 이 함수가 주어진 문제 함수가 연속 함수인지 이 함수는 이러이러해서 연속 함수다 이렇게 적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아무도 안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간값 정리를 이때까지 써왔던 거는 그냥 어떻게 해요? 이런 거 두 개 곱해서 부호가 다르다. 왜냐하면 수능 시험 문제 혹은 내신 시험 문제 연속함수가 아닌 걸 갖고 중간값 정리를 써서 시험 문제 푸는 걸 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연속 함수인 된 것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뭐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야 답안지를 충실하게 써야 된다. 반드시 써야 될 걸 다 써야 된다. 근데 이런 게 써야 될 거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의가 함수 f가 어떨 때만 쓸 수 있는데 그 함수가 연속이에요라고 말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확인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적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과서 정의, 교과서 배운 개념, 정리 이런 거에 대한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활용해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생긴 문제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 말이지. 그 정의가 왜 태어났고 왜 있으며 정의가 무엇이며 그 정의에서 생긴 정리들이 어떤 게 있고 이거는 뭐 할 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조금 뒤에서 더 이야기할 텐데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둘째로 이제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도 얘기해 보면 여기 보면 증가함수임을 보여라 라고 돼 있는데 요 함수가 그럼 여러분 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더라고요. f'(x가) 미분한 다음에 미분 적겠죠.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걸 보여요. 왜? 여러분들한테는 증가함수는 f'(x가 0보다 크다예요. 그죠? 근데 사실 교과서의 증가함수의 정의는 x1, x2가 이면 fx1, fx2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미분 가능한 함수면 어떻게 돼요? 미분 가능한 함수면 f'(x가 0보다 큰 게 증가함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사실은 좋은 답지라면 이거 증가함수의 정의인 이거를 보이든지 아니면 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서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이걸 보여도 증가함수인 걸 보일 수 있다라는 식의 답안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거 답 쓰라고 하면 다 한 줄이에요. f'(x가) 그럼 3x 제곱 빼기 뭐 6x 더하기 3은 뭐 묶어갖고 완전 제곱 더하기 뭐 꼴이니까 0보다 크다 된다 이렇게만 딱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용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지금 실내고 그냥 간단한 예들이고요. 보면은 결국 문제를 이해하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개념을 몰라서 문제 이해하기 못한다 그랬잖아요. 뒤에 나올 텐데 뭐 하나 더 얘기해볼까?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개념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생긴 거를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려요? 그림을 못 그리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뭐 얘를 만나는 걸 뭐를 표시하는데 거기를 구해라 그랬는데 그거 교과서 개념을 몰라서 그걸 못 그려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럼 당연히 구할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 문제를 이루는 요소 하나들을 간단한 식첨 하나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개념이 부족해서 그게 좀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념은 아는데 복잡하면 또 연관을 못하기도 하고요. 됐죠? 그래서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언어적 표현을 수학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항상 숫자고 x가 0보다 큼을 보이세요. 뭐 x가 1이 됨을 보이세요. 이렇게 숫자로 수학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일례로 이건 예전에 서울대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물체의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하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요 이거는 한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아직 수학으로 변하지 않았잖아. 이게 수학이 되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요.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원위에서 어떤 애가 이렇게 V 이렇게 움직이는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이래요.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이래요. 여기 센터 방향이래요. 이유를 설명하세요 라고 돼 있어요. 조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고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이니까 이게 수직이겠죠. V와 A가 내적하면 0이다. 이걸 보이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언어적으로 표현된 것 중에서 좀 더 고차원일 수도 있는데 보이는 문제예요. 물리 문제 아니에요. 수학 문제로 나왔어요. 이걸 보이는 문제인데 학생들이 요거를 읽고 요거를 떠올리는 학생들이 없어서 못 풀어요. 왜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로 적혀 있는 게 수식으로는 뭘로 해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어야지 뭔가 풀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사실은 원위에 있는 점을 매개하면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니까 한 번 미분하면 v고 두 번 미분하면 a니까 그거 두 개 내적하면 0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언어적으로 표현된 거를 수학적으로 바꿀 수 있느냐. 그리고 이럴 때 이제 관용적인 표현들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개념적으로 적혀 있는 걸 이해할 수 있느냐가 문제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볼까요?
자, 수학적 관용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거 있어. 이거 예전에 서울대 면접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개념이 부족하면 이 녀석이 뭐 예를 들어 뭐 문제 푸는 시간 아니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봅시다. Z는 양변 제곱해 보시면 이제 Z 제곱 더하기 4X 제곱이 4니까 4로 나눠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타원 뭐 이런 꼴이죠. 얘를 X축으로 회전하여 얻은 공면이 S다. 뭐 여기 회전하면 이렇게 럭비공 같은 거 하나 생기겠죠. 그 다음에 뭐 중심이 2분의 1, 0, 여기네요. 반지름이 2분의 1 원을 Z축을처럼 움직이면 원기둥이 나온다. 뭐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얘가 C다. S와 C의 교집합의 좌점. 얘랑 얘랑 겹치니까 어디 만나는 점들이 있겠죠. 그럼 그걸 분석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수학적 관용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뭐냐면, 제가 이거 예전에 조교할 때도 봤는데, 학생들이 이거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단 S 교집합 S를 나타내는 매개곡선이 뭔지, 무슨 뜻인지 모르고요. 알파라고 부르는 애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선생님, R3승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도대체 R3승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R은 실수예요. 그죠? R 이런 뜻이거든요. 자, R3승이라는 거는 여러분 XY 좌표는 좌표가 3개 있죠. X 좌표도 실수, Y 좌표도 실수. 어쨌든 이 말이면 그럼 변수가 세타 나타낸 게 0에서 2파니까 각도겠죠. 각도가 X, Y, Z 이렇게 되는 거니까 X도 뭐 F 세타의 식으로, Y는 뭐 G 세타의 식으로, Z는 H 세타 이렇게 세타의 식으로 나타내세요.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줬어요? 이게 매개화된 거죠. 매개곡선 알파가 이렇담을 구하여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혀져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먹어서 이런 걸 구하려고 여기서 조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자체는 어렵죠. 사실 되게 2010년도 서울대 특기자 면접형 문제인데 문제 자체는 어려운데 지금 이 문제 풀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문제를 푸는 걸 떠나서 뭘 구하라고 하는지 알아야지 뭐 고민을 해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관용 표현들 이런 거 모르니까. 근데 이런 거는 경험을 많이 하면 늘어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보던 거죠. 1S, S니까 이게 뭐 직선인지, 뭐 예를 들어 두 벡터가 있을 때 이게 0에서 1 사이면 요 선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다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 알아먹어야 이 그림에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R3승이라든지 집합 표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유리수, 무리수 교과서 개념이 정의 다 되어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본적인 거 우리가 공통으로 이렇게 알자라고 약속해 놓은 거는 주지 않거든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고 관용적 표현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서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뭘 풀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앞에 있는 이 세 가지들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저 처음에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문제 이해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낯선 정의 하나만 안 했는데 낯선 정의 먼저 하고 갈까요? 낯선 정의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도 이거 아닌데 한양대에서 출제했던 논술 문제인데 여기 보면 뭐 연속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 갑자기 제시문에 보면요. 뭐 A에는 이렇게 잡고 B에는 이렇게 잡으면 얘가 뭐 어떻게 되면 얘를 여기에서 S 연속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낯선 정의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를 읽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냐? 어이씨. 일단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 다음에 난 이걸 읽었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해를 못했어. 그럼 이제 난 이 문제를 못 풀 거야. 라는 생각부터 먼저 들어요. 근데 이렇게 뭐 새로운 게 나오면 분명 문제에서 뭐 나오냐면 S 연속의 관계를 나오잖아요. S 연속성을 설명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모르는 말로 적혀 있는 거 아니잖아요. A에는 이렇게 생긴 애래요. B에는 이렇게 생긴 애일 때 FA 값이 여기서 같으면 S 연속이래요. 그럼 내가 확인하게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같은지 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한글로 적혔잖아요. 아는 F로 적혀져. 여러분 F 몰라요? 알잖아요. AM 몰라요? BM 몰라요? 다 아는 용어잖아요. 우리가 낯선 정의라는 게 결국 뭘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는 수학적 표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적 표현만 이해하면 새로운 정의 여러분들도 처음 미분의 정의를 처음 배울 때 처음 배우는 건 똑같잖아요. 처음 배우는 어떤 문제에 대한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지. 여러분들이 너무 고차원의 정의라서 말해줘도 모를 것 같은 거는 시험지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낯선 정의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본인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결국 무슨 참사가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런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못 풀죠. 문제가 뭔지 모르면 어떻게 풀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제 보통 무슨 일이 많냐? 아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배우는 개념들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가 같은 경우도 이게 연세대학교 문제거든요. 2015년도 연세대학교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이런 문제를 학생들한테 시험 치고 온 학생들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이제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풀려보면 학생들이 못 풀어요. 왜 못 풀냐면 뭐 범위를 구하세요 뭐 하는데 자, 이 뭐 UV가 나와 있는데 U의 코사인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얘가 평행한 직선 L이라고 하고 얘가 어떤 식인지 몰라 못 찾아내요. 교과서에서 여러분 분명히 벡터 배웠거든요. 벡터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이 어떤 건지 배웠거든요. 이게 어떤 직선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뭐 t를 정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rt v를 곱했을 때 0보다 작다인데 v는 아까 요 위에 있었거든요. 여기 위에 있는 건데 rt와 얘를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해석을 못 해내요. 그러니까 결국은 범위를 구하기도 전에 그림이 어떤 상황인지 뭘 말하는지 여기 적혀있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못 푸는데 여러분 내적 배웠죠? 내적한 결과가 0보다 작다. 뭐 좌표 대입해서 내적해서 진짜 0보다 작다 해보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아는 걸로 본인이 분명히 배웠던 걸로 적혀있는데 이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 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란 말이에요. 문제의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 방법 중에 첫 번째 중에서 이 문제가 이해도가 떨어지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 뒤에서 또 얘기할 텐데요. 문제를 이해해야지 뭐 풀 거 아니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되려면 첫 번째가 여러분들 교과서 개념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세운 거고 뭔지, 그죠? 평행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죠? 내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쓴 식을 그 다음 해석하는 능력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그거부터 안 되니까. 그리고 미분이 뭔지, 그죠? 뭐 제시문은 문제의 조건이죠. 평행한 두 직선 AB가 있다. 그럼 AB는 어떤 관계가 성립하는 건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게 문제가 돼서 이제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 문제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요. 됐죠? 뭐 뒤에 대책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자, 그래서 문제 이해도가 떨어지면 이제 이거까지 잘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문제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문제가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뭐야? 못 풀어요. 그럼 도대체 왜 못 풀까요?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 수학 문제를 어떻게 푸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게 학교 문제더라? 한양대인가? 그럴 거예요. 자, 이렇게 있으면 실근은 0과 1 사이에 있음을 보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 많이 풀었어요. 정말 문제 많이 풀었고요. 어떤 근이 여기 있음을 보여라 이런 것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뭐 지금 이 문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단원을 공부하면 그 단원에서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의 정의에서 정리가 나오고요. 그 정리들이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에서 풀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연습 문제만 외우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아니라 그렇게만 공부할 게 아니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본인이 잘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나중에 뒤에 가서 공부 방법에서 진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냐. 문제에서 조건 부분 제시문도 있겠지만 문제 파트를 읽은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냐면 실근이 0과 0, 근이 어디와 어디 사이에 있다라는 걸 보이려면 뭘 해야 되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이걸 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이 문제에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만들어야 되고 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지? 이거가 생각이 안 나면 못 풀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수능에도 나오는 거죠. 사실 실근이 F가 0에서 1 사이에 있음을 보이는 거는 사실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F0랑 F1이랑 곱해서 응수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왜 이걸 보이면 되는지도 논술에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중간값 정리에 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고 이걸 증명하면서 이렇게 답을 써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트를 읽는 순간에 나는 내가 배웠던 정리 중에서 뭘 사용해서 이렇게 풀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라는 게 떠오르셔야지 기본적으로 그 문제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리가 다 몰라요.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제가 표현할게요. 왜냐하면 낮게는 알아요. 근데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종합적으로 숲을 뽑아본 적이 없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얘기 드릴 텐데 또 넘어가 볼게요. 자, 똑같은 주제고 해결 방법에 대한 기본 정리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이 문제는 아마 유니스트의 면접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자, 뭐 함수가 있는데 문제 보면 자, 일반항을 구하세요. 발산 여부를 구하세요. 발산 여부를 구하세요. 발산 여부를 구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서 뭐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 있고 머릿속에 제가 질문할게요. 발산하는지 혹은 수렴하는지를 보이려면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일단 다 제껴놓고 뭘 해야 되는지 생각해보세요. 뭐뭐뭐 있었는지 생각을 교과서에 다니는데 기억나요? 한두 개 기억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또 기억하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발산 뭐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급수일 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해 준 게 해결 정리 방법. 여러분들 급수가 발산하는 거 교과서에서 보이는 거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뭐 간단하게 설명해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리미트 S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리미트 AN이 0이다라는 거 이용해서 이거 대용명제 이용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 아니면 이제 SN은 이제 발산한다.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발산하는 애보다 큰 수열이면 큰 급수면요. 극한 얘가 발산은 큰 거면 얘도 발산하죠. 이것도 교과서에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비교해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내가 수렴 혹은 뭐 얘가 지금 급수의 극한인데 수열의 극한이라면 내가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서 극한 뭐 여러 가지 그 다음 샌드위치 룰을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교과서에서도 한 번씩 다 예제들 여러분 정석 같은 거 보시면서 예제 다 풀어본 거거든요. 근데 낱개로 문제가 나오면 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얘 문제 읽기 전에 발산 여부를 구하세요인데 내가 그럼 머릿속에 있어야 되죠. 수렴 발산은 어떤 카테고리의 내용 가지고 보이는 거다라는 게 있는데 이 문제를 살펴봤더니 요렇게 생긴 거니까 그 중에서 뭘 선택해서 풀어야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요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보이면 되는지에 대한 솔루션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물어보는 게 대체로 몇몇 개 빼고는 진짜 거의 95% 이상이 교과서에 다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수능 문제 풀거나 할 때 이제 연습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시험 치면 발산하는 걸 보이라는데 발산? 뭘 보여야 되지? 이러고 앉아있어요. 정리가 잘 안 되는 거. 자기가 갖고 있는 툴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보세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보죠. 여기서는 똑같아요. 수렴하는지를 보이세요. 아까 앞에 문제죠. 머릿속에 발산 수렴은 어떻게 보인다라는 게 종류별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면 고등학교 때 다루는 게 뭐 정해져 몇 개겠어요. 정해져 있으면 그래 내가 그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뭐 또 볼게요. 기본적인 해결 방법에 대한 정리가 부족하다. 자, 보세요. 이 문제는 보면 점화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으로 보이시오. 자, 그럼 이걸 문제를 보는 순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런 어떤 식의 모함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떤 식의 모함을 보이세요. 이거 하려면 뭐 해야 되지가 바로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거 생각이 나셔야지 그걸 하기 위한 문제에 주어진 세팅을 이해하고 하면서 그걸 어떻게 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이지가 생각이 나는 거지. 여러분 저 마지막에 묻는 거에 대해서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뭘 보이면 되는지를 모르면 그 문제는 사실 풀기가 힘들어요. 뭘 보이면 이게 되는 거지? 라는 게 생각이 안 드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n이 들어가는 식 이런 거 보이는 게 사실은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거거든요. 수학적 기납법 n이 모든 자연수 n에서 이렇게 하면 수학적 기납법 쓰면 증명이 되잖아요. 그럼 교과서에서 배워요. 수학적 기납법. 그죠? 그리고 수능 시험에서 자주 나와요. 뭘로? 빈칸 넣기 문장. 요런 문장을 이제 증명을 다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구멍 뚫어놓죠. 그럼 여기 채우는 거 잘하세요, 여러분. 근데 이건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 수학적 기납법은 빈칸 채우기였는데 갑자기 여러분이 두 가지 생각해내죠. 이런 거 보이려면 수학적 기납법을 써야 해 생각해내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 안 나요. 무슨 말씀이냐? 왜? 한 번도 여러분 스스로 문제 전체를 풀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잘하게 되면 논술뿐만 아니라 모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은 객관식은 주관식은 상관이 없고 교과서든 뭐 내신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를 보이세요? 뭐를 하세요라는 걸 읽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요? 이거는 뭘 하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구나. 뭘 하면 이게 구해지는 거구나가 떠올라야지 내가 공부를 다 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 나가는 과정이 어려운 거지. 그거조차 생각이 안 나면 그 문제는 사실 못 푸는 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풀이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할 건데 그러면 시간이 세월 한 내월아가지고 이상한 방향으로 막 100가지 풀어봤자 답이 나오겠어요? 그죠? 운 좋게 소 뒷걸음질 치다가 이제 뭐 잡는다고 운 좋게 이제 이것저것 해보다가 답 비슷한 게 나왔고 답을 쓸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그렇게 공부한 학생은 그 한 문제는 운 좋아서 풀었지만 겨우 전체적으로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굉장히 낮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자, 넘어가서 또 해결 정리 방법이 부족하다. 이건 고려대학교 문제인데 보세요. 막 집합에 AN이 있다. 문제 영상 정지해놓고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뭐 되게 어렵게 생겼어요.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뭐 집합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생겼어. 근데 갑자기 뭐 이걸 만족할 때 이거임을 보여라. 뭐 F 이렇게 정의되고 복잡해 보여요. 자, 근데 아까 이거 여기서 생각해보면 이게 복잡하지만 이거 설명 이런 명제를 증명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보이지라고 생각하는 동안 그 답이 먼저 떠오르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이거 밑에 첨자들이 1일 때 1이고요.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건데 이게 지금 F 보면 이게 아마 이것도 n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게 뭐 F 보면 이게 bn-를 이렇게 돼 있죠. bn은 FBN- 이렇게 되죠. 이것도 뭐예요? N, 점화식 형태로 적혀 있는 거고요. N이 자연수 N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사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시도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문제를 읽는 순간 이 문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지금 이 문제 풀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렵다. 이렇게 했고 결국 내가 이걸 보이고 싶은데 뭘 해봐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고. 자, 그럼 두 번째. 자, 사실은 논술 문제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수학 경시대회라든지 뭐 내신의 완전 서술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보다는 쉬워요. 객관식 문제로 나오는 수능이나 이렇게 단답형 문제로 나오는 수능에 객관식처럼 이제 어떤 뭐 대입법을 쓴다든지 답만 알아내면 되는 것보다 어렵지만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수학 문제 딱 나오고 여러분 혼자서 다 해결해야 되는 문제보다 논술 시험이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힌트를 주기 때문에. 힌트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제시문에 있어요. 제시문에 뭐 미분이란 뭐다. 최대 최소는 미분에서 구한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만약에 저희 본문을 읽었는데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있으면 이 문제는 F 세워가지고 미분에서 극값 구해서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문제구나. 왜? 제시문에 느닷없이 최대 최소값은 미분에서 구한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시문이 뭐예요? 힌트예요. 제시문이 힌트예요. 그리고 둘째 뭐 지금 여기는 안 돼 있는데 문제가 이렇게 1, 2, 3, 4, 4개가 있으면요. 1번 예를 들어서 사실은 문제를 2번만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2번 문제 풀려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실험 운동 문제 중에서 이런 문제 중에서 이 문제는요. 뭐 여기 보면 뭐 C가 준선 위에 있으면 A와 B가 지나는 직선은 여기를 지남을 보이세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문제에서 Y0 X1을 구하게 하거든요. 그래 놓고 이 녀석이 요거 구하면서 요거도 다 구해요. 여기 2번 문제에서 사용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이 문제는 진짜로 묻고 싶은 것들은 2번 문제예요. 진짜로 묻고 싶었던 건 2번 문제예요. 그런데 2번 문제 풀려면 반드시 1번 문제의 결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1번 문제를 출제하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이 2번 문제 풀다가 1번 내용도 필요하구나 하면서 풀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고 한 단계 더 내려가는 사고가 안 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밑에 문제를 예를 들어서 한 문제인데 절반으로 쪼개서 절반까지 묻는 걸 하나 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내요. 그럼 1번 문제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한테 뭐다? 제시문과 앞에 문제가 바로 힌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결과가 문제가 4번만 묻고 싶었어요. 근데 문제를 4개로 쪼개서 1번에서 하나 구하게 하고 2번에서 하나 구하게 하고 3번에서 하나 구하게 하고 이거 3개에다가 더 알파 추가해서 4번을 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들도 힌트예요. 문제를 쪼개준 게 힌트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 구성은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냐? 제시문도 무시, 다 무시. 나한테는 오직 이 마지막에 글로 적힌 이 문제만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를 읽으면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지? 어떻게 풀지 모르겠어. 근데 사실은 어떤 거예요? 1번 문제에서 문제단 이해도 높여주고 1번 문제에서 뭐 구해놓고 2번 문제에서 뭐 구해놓고 3번 문제에서 뭐 구해놨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어려운 문제를 1, 2, 3번 풀면서 내가 이해도가 올라갔고 복잡하게 계산할 거 미리 구해놨기 때문에 합쳐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혹은 제시문의 풀이 방법을 줬기 때문에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난 독불장군이야. 난 이거 혼자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1, 2, 3번 무시하고 4번만 푸는 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못 풀 거 같으니까 쪼개놓고 못 풀 거 같으니까 제시문을 준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힌트를 줘도 모른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이렇게 타원이 있는데 타원 위에 두 점 MN이 있는데
타원에 접하는 원 C가 이렇게 있다. 근데 C의 중심 O는 이 점이 초점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증명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러면서 막 성 긋고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러분들 문제 끝부분에 읽는 순간 뭐 어떤 방법 써야겠다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뭘 보이면 될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바로 생각이 안 돼. 좀 고민해야죠. 그런 거 안 내요. 왜? 여러분 여기 위에 이게 제시문이었어요. 제시문의 일부를 제가 발췌한 건데 제시문에서 뭘 보여주냐면요. 이게 뭐 두 초점이고 뭐 이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보면 FP F2-가 FP F2-가 이게 한 직선에 있는 걸 증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면은 막 얘를 대칭이동해서 뭐 해서 여기 보면 삼각 부등식을 써가지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증명을 하나 주고 있어요. 그죠? 이걸 왜 줬냐?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시문 이 문제가 4개가 나오는데 문제 이 내용이랑 내 문제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 왜 주느냐?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으라고 준 거예요. 이런 형태로 풀어라. 아까 이런 형태를 적용하려면 내가 뭐 하면 될까? 만약에 얘가 초점이라면 여러분 어때요? 이 길이의 합이 이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초점이 그럼 여기 원의 중심일 때는 요렇게 합이 되겠죠. 이 합도 이게 될 수 있는지를 그럼 길이에 대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길이 갖고 이렇게 풀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풀이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이 교과서에서 안 배웠고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이 했던 것이 아니면 정리를 읽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떠오르는 것이 아니면 이런 식으로 줘요. 무슨 말인지 한 번 더 경험을 안 왔을 수도 있는 것 같으면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면 힌트 줬는데 이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건 생전 처음 보는 문제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여러분들이 모든 거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힌트는 받아먹을 수 있어야 된다. 제시문과 문제 구성으로. 자, 그 다음에 풀이 과정 구성 못한다. 얘기가 나오는데요. 힌트를 줘도 모른다. 또 여러 개 해볼게요. 자, 보세요. 힌트를 줘도 모르는 게 제시문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뒤바꿔서 죄송해요. 지금 보면 이 문제에서는 이 한양대 면접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자연수 n에 대해서 sn이 sn보다 작으면서 증가 감소하는 거네요. 그리고 얘가 실수 m 어떤 숫자보다 작다는 걸 보이면 얘는 수렴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fn이 n분의 1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n 플러스 1보다 작으니까 되죠. 그 다음 뭐 n분의 1이 얘는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것보단 그렇다. n이라고 할까요? n보다 작죠. n은 좀 그렇고 바보다 1보다 작죠. n이 자연수면. 자, 그러면 얘는 감소하고 1보다 작으니까 그냥 수렴하겠네요. 여러분 알다시피 n분의 1을 리미트 구하면 0으로 가잖아요. 수렴하죠. 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수렴 판정 뭐 예를 들어 n분의 1의 극한값이라도 n 플러스 1은 알잖아요.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면 굳이 이런 방법을 줬겠어요? 안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왜 성립하는지 몰라도 되는 거죠. 힌트를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렴하는지 보이고 싶으면 이거랑 이거 보여주면 된다라고 알려준 거죠. 제시문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수렴하는지 보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요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방법으로 이런 거를 저런 방법이 있을 필요는 없죠. 이거 수렴한다 바로 넣으면 되니까. 근데 만약에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풀 줄 모르는데? 풀 줄 모르는 게 아니죠. 왜? 모를까봐 푸는 방법을 줬잖아요. 이렇게. 이거 확인해봐라.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힌트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시켜보면 여기 버젓이 적혀 있는데도 안 써요. 저런 거 저거 확인해볼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힌트를 좀 써야 되겠죠. 그죠? 이제 아까 이 문제도 그래서 싫은 건데 힌트 줘도 모른다는 이 문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사실 4번 문제를 묻고 싶은 건데 1번, 2번, 3번을 하면서 1번에서 y0, y1 여기서 이거 y0 이거 두 개 하면서 x0, y0 뭐 x1, y1을 다 구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질들을 이해도를 높여놔요. 그리고 3번 문제에서 R 좌표를 구하게 해요. 그래 놓고 뭐 보이냐면 4번 문제에서 이 포물선이 이 R에 있는 이 얘가 접한다는 걸 증명하고 얘랑 이 PQ랑 연결한 게 얘가 이 접선임을 보여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는 도중에서 여기서 구했던 요런 녀석이 필요하고요. 3번에서 구한 R이 필요해요. 결국 4번 문제 하나만 내면은 1번, 2번, 3번을 다 풀 능력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근데 4번만 내지 않고 1, 2, 3번을 왜 냈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쉽게 내준 거예요. 문제 구조상 힌트를 준 거예요. 왜? 필요한 것들을 미리 풀게 하면서 뭐요? 이해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구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을 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참 재밌는 게 풀 줄 아는 학생도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구했는데 4번 풀 때 또 계산하는 놈도 있어요. 그럼 구조를 안 본다는 거예요. 문제를 쪼개놓은 것 자체가 힌트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 가기 전에 여러분들 풀이 과정을 이제 스스로 구성하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풀이 과정을 구성하지 못한다는 거는 참 슬픈 일인데 그건 못 푼다는 얘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푸는 방법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이 강의 말고 쓰기 강의를 하나 할 텐데 쓰기 강의 할 때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예를 하나 풀면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결국 문제라는 게 지금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제시문이 있고요. 제시문에 힌트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가 있고요. 문제가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요런 게 재료가 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생각은 뭐냐면요. 질문을 읽은 다음에 이 답을 내려면 뭘 하면 되는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계속. 수렴 판정 뭘 하면 되지? n이 들어간 식을 보이래? 뭘 하면 되지? 귀납법 이런 식으로 뭘 하면 되지는 생각이 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2년 동안 수학 공부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때까지 공부했던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배웠던 거. 사실 고등학교 거의 극한되죠. 사실 거의. 그걸 이용해서 이런 걸 보이려면 뭘 하면 된다. 이게 생각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해야 돼요. 뭘 하면 되는지가 확정되면은 반은 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이게 생각이 안 나셔갖고 멀뚱멀뚱 앉아서 뭘 하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여기 있는 거 갖고 뭐 계산해보고 싶은 거 막 계산해요. 그럼 막 결과를 내요. 쓸데없네. 그리고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푸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 뭐 뒤에서도 간단히 얘기할 건데 풀이 과정은 반드시 어떻게 만드느냐 뭘 하면 되는지가 확정이 돼요. 그럼 이거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이 필요하겠죠. 그럼 요걸 보면서 있네? 없네? 없으면 여기 있는 걸 조합해서 뭔가 만들어내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걸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가 그 다음 생각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은 이 필요한 것들을 주어진 제시문, 앞문제 뭐 이런 거 갖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일종의 뭐가 생긴 거예요? 개요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수학 요즘에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한테 개요 쓰게 하는데 이렇게 풀이 전략이 결정되지 않으면 안 풀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2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 1,1에서 얘의 접선을 구하자. 그럼 여러분 1x 더하기 1y 더하기 1 바로 쓸 수 있죠. 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 상황에서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게 머릿속에 있으니까. 근데 노인수행 시험에는 이렇게 풀이가 방법을 바로 다이렉트로 알 수 있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문제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라서 모든 학생이 다 맞춰요. 저거 맞춰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맞추려면 방금과 같은 이런 사고 과정이 필요해요.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질문 읽고 답을 본 다음에 이 답을 구하려면 뭘 하면 되지 먼저 생각해요. 그럼 이 뭘 하면 되지를 구하려면 필요한 요소들을 생각해요. 요소들이 내가 주어진 거에 있나 생각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있구나 없는 건 만들어야지 하면서 전체적인 풀이 과정을 이걸로 이거 구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여러분 손으로 풀어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수능에 4점짜리건 뭐 3점짜리건 어떤 시험에도 상관없이 그냥 수학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도 기본적으로 뭘 하면 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수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추가돼야 될 것들이 있어요. 논술 시험에는 좀 더 알아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게 모자란 게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 가도 이 사고 훈련이 잘 돼 있으면 거의 90점 이렇게는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 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결국은 뭐 이상한 걸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다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은 기본적인 거 틀려서 떨어지세요. 그거 틀리는 거는 다 틀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문자로 된 참 신기하게 아까 봤죠? 1, 2 있고요. 1,2가 있는데 뭐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 접선 구하세요. 여러분들 막 기계적으로 1x, 2y는 숫자로 잘 나죠. 근데 이게 x0, y0로 둔갑하고 다른 직선과 연립해야 되고 이런 못 풀어요. 왜? 문자 계산해야 되니까. 지금 실례로 아까 아마 이 문제 이게 이 문제의 답일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인데 이 문제 아까 복잡하다는 4번 문제 답이에요. 그러면 아까 3번 문제 여기가 3번 문제 풀을 텐데 3번 문제를 하면 R이 구해지는데 R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어. 근데 그럼 얘가 X좌표고 얘가 Y좌표인데 얘가 Y제곱 이고 4px 위에 점인지 확인하래요.
그럼 여러분 이거 대입하고 이거 제곱하고 4px 했는데 이 계산 못해요. 여러분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막 이 유두리도 필요하고 한데, 그래서 이건 좀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문자를 많이 다뤄보지 않았고 증명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사실 증명해서 써야 될 거 안 쓰는 것도 문제긴 한데, 기본적으로 일단 풀지를 못하니까 푸는 게 일단 초보에는 조급 우선시 되거든요. 그냥 풀려면 기본적으로 문자식 조리를 잘해야 된다. 이건 좀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필요해요. 그래서 뭐 교과서 공부할 때 웬만하면 정리나 이런 거 한번 직접 증명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문자로. 그래서 뭐 그런 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힌트를 줘도 모른다 했고요. 그 다음에 계산 쉽지 않다. 여러분들 이제 아까 이제 뭐 했어요? 문제 이해하는 거 이야기했고요. 문제 푸는 거 얘기했어요. 근데 풀었어. 풀어서 최종적으로 식을 셌어요. 최종적으로 나온 식이 이거예요. 이거 계산하면 돼. 라고 했는데, 이런 것도 계산 못하네요. 그래서 이거 곱해지고 하면은 항이 뭐 여러 개죠. 그러면은 얘는 상관함수 곱해진 거고, 얘는 사인 코사인 곱해진 거고, 얘는 세타랑 코사인이랑 곱해진 거니까 뭐 부분적분 해야 될 녀석도 있고, 그죠? 뭐 그다음에 코사인 제곱이 나오면 뭐 백악공식 써야 될 녀석도 있을 수도 있고, 치환적분 해야 될 녀석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막 이래요. 논술 시험에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것도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다음 치환적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복잡한 것도 많이 나오고, 시그마라든지 이런 연산은 복잡한 거 나오는데 학생들이 썩히 휘성하고 계산을 못해. 근데 여기서 요구하는 계산들이 여러분이 안 해보고 요구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렇게 했었지, 이런 건 이렇게 생각해내시면 연습이 좀 필요해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면서 강요해보면서 이제 연습이 필요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계산이 어려운 것도 여러분한테 하나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인데, 아까 얘기했죠. 교과서에서 안 배운 거 나오면 어떡해요? 안 배운 거 나와요. 아까 안 배운 게 두 가지예요. 아까 S 연속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새로운 정의 나오면 그 정의 안에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으로 적혀있을 때 이해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그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말기에는 그거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는 게 풀이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나왔을 때요.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문제 연속을 어떻게 풀어야지가 생각나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저 확장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저런 건 사실 공부해 놓지 않은 분은 풀기가 힘들죠.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책이라든지 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이게 뭐가 나오면 저는 그래서 정리를 해주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 고려대 시험 문제인데요. 고려대에서 이런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한번 적어봤는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열이 이렇게 생긴 것들, 뭐 등차, 등비, 그다음에 뭐 등차 다른 꼴로 적힌 점화식 중에 개차 수열꼴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런 꼴 점화식을 주로 배우죠. 그다음에 양변 역수치하면 보통 어떻게 되는 거? 뭐 등차나 등비로 바뀌는 게 많이 나오는데, 뭐 이런 게 다인데, 이렇게 생긴 건 여러분들이 풀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 뭐 미리 배운 애들을 따로 배운 애들이 이제 풀 수 있었거든요.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반칙일 수도 있겠죠. 딱 교과서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또 가르쳐 주죠, 사실 강의를 하면. 그래서 이런 건 확정이 좀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풀이 방법에 있어서 확정이 필요한 부분은 좀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미리 알아두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문제죠. 이 문제는 앞에 2번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모르는 것 때문에 떨어질 정도의 문제가 나오진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앞으로 더 그럴 거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이 답지를 정말 못 쓴다는 건데, 이거는 제가 1시간 따로 떼서 학생들 답안지 보면서 이야기 해드릴게요. 답지 정말 못 써요. 여러분, 왜냐하면 답은 둘 다 풀었어요. 답도 똑같이 나왔는데 한 놈은 반도 못 맞고 한 놈은 다 맞아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건 따로 얘기할게요. 오래 걸리는 이야기라서요. 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첫째, 제가 얘기해드린 거, 교과서 정의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평균값 정리다. 그럼 평균값 정리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정의의 조건들이 정해져 있어요. 뭐 미분 가능한 함수일 때, 뭐 구간이 어떨 때, 이런 것도 알고요. 정리 내용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미분의 정의는 뭐다? 여러분들이 눈 감고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문제 풀 때 어떻게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세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푸세요. 그럼 평균값 정리를 조건이 만족해야지 평균값 정리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문제 내쓰기 맞겠지. 그거는 수능 문제고요.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알고 계세요. 개념과 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둘째, 개념과 정리가 교과서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응용되는지도 알고 계시면 돼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응용되는지. 이건 여러분들 사실 문제죠. 여러분들 수능 공부하면서 교과서 예제들 풀면서 푸는 문제들이 이게 돼 있어요. 결국 이거와 이런 복잡한 것들이 연결돼서 복잡한 문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기왕이면 교과서에 나오는 정리나 이런 것들은 증명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풀기도 직접 풀어보시고, 그다음 문자로 증명도 또 해보시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세요. 이게 기본이에요. 됐죠? 그래서 뭘 알게 되냐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단원별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열 문제가 나왔어요. n이 있는 식을 증명하래요. 아, 그러면 나는 귀납법을 할 수 있으니까 귀납법을 써야지. 이런 식이에요.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못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못하는 걸로는 어차피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그 기하 벡터에서 평면을 공부했다라고 하면, 평면에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한테 평면의 식이 어떻게 되는지, 평면은, 평면과 직선이 수직일 때,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그 다음에 뭐, 평면과 직선의 각도는 어떻게 구하는지,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지, 두 평면의 교소는, 뭐, 교점은, 대칭인 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교과서에서 응용 및 정의가 다 적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머릿속에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평면 단원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시험 문제를 읽었어요, 여러분. 구가 나와 있고 뭐 어떤 평면이 얘를 자른다, 뭐 직선이 자른다, 뭐 이 점이 어쩌고 이 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럼 나 마지막에 뭘 구하라라는 문제 나올 거예요. 그럼 구하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뭐가 들어야 돼요? 나는 직선과 평면의 교점을 구할 줄 아나? 보는 거죠. 여러분 평면과 교점 구할 줄 알죠? 자기가 뭘 할 줄 아는지 알면 아, 그럼 구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이건 구할 줄 아나? 구하면 되겠구나. 나는 이건 구할 줄 모르는데 그럼 이 방법을 푸는 게 아니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알고 있는지를 알아야 어떤 문제에서 어떤 직선이 지난대요? 그럼 직선이 지나는구나. 그럼 이거 만나는 점 내가 구할 줄 아는 거지. 나중에 구해야지라고 해놓으면 되잖아. 근데 본인이 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일단 여러분들이 뭘 해봐요? 이것저것 막 해보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직선이 지난다니까 연립도 한번 해보고, 평갑도, 연립해서 판별식 해보고 막 이렇게 해보는데, 그게 나중에 필요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할 일은 아까 얘기했듯이, 문제 읽으면, 질문에 대한 답을 보이려면 뭘 구하면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있는지, 내가 못하는 건 뭐 있는지, 저거 알고 계셔야지, 못하는 거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만으로, 답지로 가는 풀이를 구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고 제일 나쁜 방법에 내가 뭐라 그랬어요? 제시문 조건 읽어보고 이거 연립해서 뭐 풀어보고 이거 또 연립해서 막 풀어봐요. 뭐가 나왔어요. 쓸 데가 없어요. 그럼 또 뭐예요? 다 지워요. 그 다음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이렇게 연립해봐야지. 저렇게 연립해봐요. 다른 걸로 막 연립해서 풀어봐요. 그래갖고 또 결론 냈어요. 필요 없네요. 또 다 지워요. 여러분들 맨날 조건 갖고 이것저것 계산부터 먼저 해보고 지우고 계산부터 먼저 해보고 지우는데 그러면 평생 가도 안 풀려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문제의 질문을 읽고요. 질문에 답을 구하려면 뭘 구하면 되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일단 여러분이 먼저 할 게 이런 식으로 단원별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고요. 이거에 대한 교과서에 대한 정의, 뭐 여기 앞부분 정의잖아요. 정의, 그 다음에 정리들 보고 어떻게 하는지 이 응용된 거죠. 뭐 거리 구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예전에 여러분들 많이 이미 수능 시험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많이 공부했어요. 이런 거 공부하면서 내가 이런 능력이 있어. 수학 이 단원에서 내가 뭘 할 줄 알아. 이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이제 강의할 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이까지가 잘 돼 있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2차 곡선 단원에서인데 2차 곡선 단원에서 증명하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논술이랑 수능이든 뭐 상관없이 뭘 보이려면 썼던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저 앞에 보면 삼각부등식 쓰는 게 있었는데 그래 부등식 삼각부등식이 삼각형에서 두 변의 길이 합이 한 변의 길이보다 짧다 이용해서 길다라는 걸 이용해서 푸는 것들이 있었고 뭐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들이 있었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들이 뭔지를 그리고 이 것들이 뭘 할 때 쓰는 건지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증명해서 혹은 구하라 보이는 거 뭐예요? 이제 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2차 곡선단에서는 사이 각도는 물어볼 때가 있는데 각도는 삼각함수를 이용한다든지 뭘 이용해서 풀 수 있구나 내가 길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구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다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가 돼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문제 풀기 하죠. 예를 들어서 문제를 읽었어. 마지막에 읽었더니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였어요. 그냥 넓이는 어떻게 구하지? 그럼 머릿속에 뭐가 떠올려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걸 나는 뭐뭐뭐뭐 할 줄 알아. 어떻게든 머리에 들이세요. 세 점이 주어지면 뭐 벡터 뭐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풀 거야. 두 점 뭐 밑변과 높이가 주어지면 이렇게 풀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삼각형의 넓이는 이런 식, 뭐 최대값을 어떻게 뭐 부등식으로 이용한다 이런 게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면 문제를 낸 순간 넓이를 구하라고 하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넓이를 구하면 이 중에서 하나를 풀겠구나. 그러면 문제를 보겠죠. 세 점이 주어져 있네. 이걸로 풀어야지.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기본은 정리, 그 다음에 정리가 열심히 공부되고 열심히 연습이 돼야 되고, 이게 그냥 여러분이 한 문제 푸는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뭐 할 때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단원에서 뭐 길이 구하라고 하는 게 나오고 뭐 어떤 것들을 질문을 하는데 내가 이러이러한 능력들이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문제 풀 때마다 풀이 외운 걸로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 읽고 이거는 이렇게 풀어야겠구나 생각해 보시고 주어진 거 가지고 만들어서 푸는 거. 진짜 쉬운 수능 3점짜리 뭐 2점짜리 3점짜리부터 시작해서 수능 4점짜리 논술 문제 풀면서 모두 다 이렇게 사고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풀이를 만들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이상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결국 제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푸는데 결국 여러분이 느는 게 뭐냐면 문제 외운 개수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잘하게 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귀납적으로.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를 다 학습을 해서 전략을 세우고 여러분 하는 방법을 아셔야지 외워서 되겠어요? 여러분 수능을 다 수학을 외워서 공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제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공부할 것인가?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가진 교과서나 수능 공부하면서 이제 이론이나 개념이라든지 정의 공부할 때 정확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교재는 이제 다른 거 없어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응시하고자 하는 학교들 뭐 한 개는 아닐 거예요. 아마 수시를 본다고 하면 한 두세 개 보실 텐데 한 4년치, 5년치 기출문제, 모의고사랑 기출문제 다 출력하셔서요, 풀어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린 형태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풀다 보시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교과 과정에 없을 것 같은 문제들도 몇 개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분석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시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문제 구성을 보세요. 문제 구성.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까 얘기했죠. 1, 2, 3, 4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확장되는 형태인지, 뭘 물어보는 건지. 모르겠으면 풀이를 보시면서 이제 이런 문제 구성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 그리고 표현 방법, 문제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어떤지. 제가 첫 번째 강좌로 이제 문제가 어디서 나고 뭐 이런 거 알려드렸는데 참고하시면서 그런 거 분석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를 잘해서 본인 힘으로 본인의 풀이 방법으로 푸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뭐 우수한 선생님이 재밌게 풀었다, 좋게 풀었다 이런 거 외우실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이를 구성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분석하시면서 여러분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면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모든 어떤 수학 문제가 나오든 풀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들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풀 수 없는 문제는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세 번째 강좌에서 답지 쓰는 거에 대한 이야기 좀 하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